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괴문서를 얘기하면서 한심한 공작과 선동이라면서 자신을 국회로 불러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전에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기억 안 난다, 고발장을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의 발언, 그 의미, 이슈 티키타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슈퍼위크를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64만 표심이 움직입니다. 빅3 정세균 후보 코로나 격리 해제 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세론 이재명을 잠재울 정세균 후보의 필살기 반전카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종식은 없다, 코로나는 독감처럼 변이해서 계속 나타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김민아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다시 2,000명대입니다. 중대본은 앞으로 4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4주 동안 마스크 잘 쓰고 개인 방역 신경 써야 됩니다. 위드 마스크 계속 얘기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는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써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백신 맞고 오신 분들 백신 후기도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는 쭉 모아봤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잠시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내용 짧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20년 전에 김대엽 사건이나 기안건설 사건 같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일에 허물어지고 판단을 잘못하실 분들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진행 중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잘 보시고 다시는 이런 정치 공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재소자, 어디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은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 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윤 후보가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회견 내용 좀 자세히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등장한 문건은 출처와 작성자 없는 소위 괴문서라고 일축했습니다. 괴문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고발장이 괴문서다. 네, 종이 문건이든 디지털 문건이든 출처와 작성자가 확인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로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네. 삼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한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으로 선거를 치러도 되나라거나 한심하다, 시나리오가 뻔하다라고 주장했고요. 앞으로 정치 공작하려면 잘 준비해서 하라라고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네. 제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숨지 말고 출처 작성자를 정확히 대라라고 주장했고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국민의힘 사람으로 지금 거의 특정이 됐는데요. 오전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선을 키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오늘도 의혹 해소엔 실패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고요. 당시 총선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하고 본인에게 제보된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기억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예전에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본인이 작성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얘기했죠. 네, 이 고발장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다만 최강욱 의원 문제를 당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조사해라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웅 의원이 바보 작전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페라테님은 국민한테 호통치는 말투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윤석열 후보 말입니다. 대검 조사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어제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모두 제출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검찰청의 진상조사가 유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전환을 대검찰청이 자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실명 판결문 열람 기록 조회와 같은 새로운 내용 파악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제보자 조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킥스라고 하죠. 법무부 사이트에서 누가 이 자료를 뽑아봤는지 그 조사가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넘었습니다. 2,050명이 나왔는데요. 어제보다 450여 명이 늘었고 지난주 수요일에 비해서도 25명이 더 많습니다. 네. 수도권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이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73%가 넘고요. 서울의 경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영업자분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 재연장 발표를 철회하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자영업자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코로나를 조금 잠재우고 우리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오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죠.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 나왔어요. 네, 어제 KBS 보도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서 무역업을 했던 그 이준석 씨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2017년 12월 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이 됐습니다. 약간 조폭 연루 혐의도 있고 막 그러신 분이라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네, 본인은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구속 직후부터 석 달 동안 이 검찰 강력부 김모 검사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을 말하라라며 압박과 회유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모 검사는 SNS를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에 대해 얘기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준석 씨는 교류가 있었던 건 맞지만 청탁이나 로비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우습게 보이냐라거나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주겠다. 아내, 형, 엄마 등 가족을 공범으로 구속시키고 회사도 수사하겠다라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여기에 이준석 씨뿐 아니라 이준석 씨의 수감 동료를 불러서 이준석 씨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얘기한 것이 있느냐라고 캐묻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 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조사 도중에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 중에 이 보도와 관련해서도 발끈했습니다. 재소자 말 듣고 막 보도하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화가 좀 많이 나셨더라고요.
산업부 차관이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오늘 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31일 이 산업부 회의석상에서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이 산업부의 의견을 내면 늦으니까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사전에 많이 넣어야 한다며 차기 대선 주자 공약을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길 수 있는 지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박진규 차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상비서관 등을 지냈다가 다주택자 논란 당시 교체돼서 산업부 1차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또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네,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질책을 했는데요. 차후에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고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부처도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매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정정보도 요청했는데요. 패소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와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피고는 저였고요. 원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 MB 해외 계좌 취재 중간 보고 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 이인인 A 씨로부터 리밍보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라는 증언을 확보해 방송한 바 있습니다. 제작진은 해외 은행에 그 리밍보가 만든 계좌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가 함께 존재했고 해당 계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VOD 삭제,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패소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담긴 해외 계좌 번호가 있었어요. 이게 미국 재무부 자료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이명박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계좌가 있다. 이거 해외 정치인의 그 계좌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쫓아가 봤더니 계좌가 있더라.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와 MBC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고발했죠. 그런데 제가 이겼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고소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를 직접 고소했는데 제가 또 이겼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월성 원전 1호기 이거 좀 노후됐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방사능 물질 유출됐다고요? 네, 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기사인데요. JTBC가 어제 그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다라는 의혹에 대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5달 넘게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실제로 물질이 누출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성 1호기 부지 안에서 채취한 물에서 최대 75만 베크럴 정도의 삼중수소 그리고 그램당 0.14 베크럴의 세슘 137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흙에서는 세슘 137이 그램당 최대 0.37 베크럴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만 나와도 이거 발암물질이 있고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 걱정입니다. 네, 이 보고서를 보면 이 사용 후 핵 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이 1997년 균열이 생겼는데 이를 보수 공사를 해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이거 명확한 좀 보수 계획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걱정인 것은 이 월성 원전 부지 밖으로 방사성 물질이 흘러갔는지 여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보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우려가 큽니다. 강제 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네, 패소했습니다. 또 패소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 씨의 자녀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졌죠? 네, 이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또 정부에서 안 받아줬지 않습니까?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오늘 종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입니다. 충주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1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양평 쪽으로는 앞시간 선산 부근에서 화물차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처리는 모두 됐습니다. 하지만 일대로 아직 영향이 조금 남아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장성 부근에 정체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벌써 30km 구간 막히는데요. 모두 경기권에서고요. 지금 기흥부터 반포까지 가신다면 1시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는데요. 5차로에서 처리 중이고 덩달아 소요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데 잠실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5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일산 방향 강변북로 청담대교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64만 표심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 강원 경선 투표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대세론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세론을 꺾을 자신이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코로나장 오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백신 접종이 1차 접종이 61%가 넘었죠. 네. 그리고 아마 추석 전에 70%가 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네. 아마 코로나가 좀 날려보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리고 올 초에도 이재명 지사도 김경수 지사도 그 얘기했어요. 새벽마다 우리 정 총리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잘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또 잘 될 거라는데 우리 그 연말에는 11월에 이제 10월, 11월 백신을 맞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까지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나 사망자 수에 있어서 아마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지 네. 우리 국민들이 힘든 것은 뭐 여전하죠. 네. 아무튼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 총리지만 총리님 얘기만 믿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금 뭐 투표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근데 충청권에서는 뭐 빅3라고는 하지만 약간 좀 정세균 바람이 좀 주춤했어요. 자가격리도 있었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좀 바람이 달라집니까? 대구, 경북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그래요? 우선 제가 작년에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이 아주 심각했지 않습니까? 소위 그때- 말하는 신천지 사태 때. 그때 대구에서 하셨죠? 제가 3주 동안 체류하면서 네. 코로나를 진압을 했죠. 네. 아마 그래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그걸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게 표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저희 처가가 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포항의 사유지요. 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신 유명한 분이시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제가 군대를 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병장 제대를 했는데 네. 경북 안동에서 2년 반 동안 군대 생활을 했어요. 아,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36사단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대구 경북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네. 아마 대구 경북 분들이 좀 저를 잘 투표를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오늘 의원직을 사퇴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를 두신 거죠. 네. 글쎄 이제 경선 판을 좀 흔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종교계, 시민사회계 이 대표나 좀
그 오래되신 분들 만나보면 정세균이 답이다. 그런데 경선판을 못 흔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점이 좀 부족하죠. 약한 게, 부족한 거 아닌가 아니 싶어요. 여의도에서 보면 정치적 멘토로 꼽는 사람 후배 정치인이 가장 많아요. 누구를 존경하느냐? 나는 정세균 존경하고 정세균 같은 정치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투표를 하면 정세균이 대통령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요. 참 그래서 제가 아주 그 곤혹스럽죠. 네. 왜냐하면 저한테 아니 당신이 왜 그렇게 안 뜨냐. 그렇죠. 내가 자꾸 응원하고 당신이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안 뜬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됩니까? 위로가 아니라 예.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만 그렇게 안 나오네요. 그래요? 예. 네. 여론조사 말고 이제 결선 투표나 이제 지금 슈퍼위크에서는 조금 달라질까요? 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구 경북에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다음이 강원인데 네. 강원에서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대구 경북 강원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번엔 달라질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인단에서 조금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도층을 지향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자가격리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자가격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 사주 의혹이 터져가지고 예. 또 정세균을 태클 거네. 글쎄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그 쭉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데 예. 아니 우선 그 우리 당 내에 두 분이 네거티브를 계속하면서 네. 이제 언론으로부터 우리를 사라지게 그렇죠. 하더니 네. 지금은 또 이제 상대 쪽에서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앞만 보고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네. 김웅원 기자회견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검찰에 정말 그 잘못된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이 있다면 네.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지금 야당에서도 지금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확실한 오름세는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씨는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부터 쭉 네. 말씀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편합니까? 홍준표 후보가 편합니까? 상대하기로는. 상대하기로는 사실은 뭐 둘 다 편하죠. 둘다 제가 편합니까? 본선에서 붙으면 제가 이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세균이 이깁니까? 그렇죠. 제가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고요. 네. 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전문성. 네. 경제와 외교의 제가 선수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하고 붙어도 본선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본선에서는 정세균이 답이다. 이재열 님도 정세균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본선에 가려면 대세론 불고 있는 이재명을 꺾어야 됩니다. 이재명보다 정세균이 낫다. 나은 점 많이 보이는데요. 또 어떤 점이 낫다.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그 국정 전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경험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저는 성과를 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국회를 알고 정부를 알고 또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두루 갖추고 있음에 네. 있는데 예. 상대는 이제 뭐 그렇게 이 전반적인 그런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좀 이재명 후보가 강한 후보, 상대를 이길 후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마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아마 그 본선 경쟁력은 확실히 네. 제가 우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표를 견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중도층으로부터는 제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그 호감도가 있고 비호감도가 있습니다. 네. 비호감도를 비교해 보면 다른 후보들은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뭐 50%가 넘으니까 비호감도가.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본선에 가서는 아마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선 경쟁력은 정세균이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끄덕이는 분들이. 8753님께서 정 후보님 인품 좋고 정책 좋고 그런데요. 쇼맨십이 부족해요. 쇼맨십이 얘기하네요. 쇼맨십 부족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인정하는데. 김수미 씨도 계속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쇼맨십 가지고 대통령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쇼맨십 가지고 하다가 나라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네. 뭐 미국 대통령도 그런 분 계시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제 지금은 경선 단계이고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인기라든지 또 그때 순발력 이런 걸 중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차 누가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를 아마 세심하게 보시게 되면 결국은 정세균에게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거티브, 지금 뭐 화제가 되는 거 이게 정리하고 이제 없어지면요. 결국은 경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우리 지도자한테 바라는 것이 거기에서 가려질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홍준표 후보 올라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견고하고요. 정세균은 왜 안 나옵니까? 이제 정세균도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합니까? 네.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안 돼요. 예, 정세균 이제 네. 대구 경북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렇습니까? 네. 유나래님께서 스마일맨 한 방만 있다면 한 표 행사할 텐데 한 방. 정세균의 한 방. 한 방. 그건 경제입니다. 경제입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 문제는 정세균이 대통령 되면 해결됩니다. 왜요? 정세균이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세균은 작년도에 총리를 하면서 네. 우리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규제 일변도 예.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중심이었는데 네. 그것은 그대로 두고 네. 저는 거기에다가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가했기 때문에 네. 지금 공급 확대 물량이 대거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네.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고 거기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네. 정세균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부동산 정책은 좀 잘못됐는데 방향을 바로 잡아서 이제 부동산 잘 가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이미 제가 바꿨습니다. 그걸.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실책이 예. 뭐냐 하고 하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예. 부동산에 대한 불만 많습니다.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불만이죠. 예. 근데 그걸 저는 확실히 물꼬를 틀어서 네.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다. 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코로나도 정세균이 아무튼 코로나 방역에 기틀을 잡았고 부동산 정책도 변화하는데 정세균이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6134님께서 그룹 쿨이 있어요. 쿨이라는 그룹 아세요? 쿨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다들 댄스곡 때문에 장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비결은 발라드가 기가 막힙니다. 반대로 정 후보님은 발라드는 좋아요. 정책 다 좋은데 댄스곡을 좀 키우셨으면 합니다. 종로에서 족구대 때 만난 팬이 드림. 종로 지역구인데 예. 종로에서 엄청 인기가 있으세요? 그때 종로에서는 제가 좀 알아주었죠. 오세훈 후보를
엄청난 스코어 차로 그렇죠. 따돌렸죠. 제가 역대 선거 중에서 네. 가장 큰 표차로 오세훈 후보를 눌렀죠. 네. 예. 가장 큰 표 차이로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7.3%를 진다고 했는데 네. 까보니까 13.7%를 이겼죠. 그 전에는 뭐 40% 진다는 여론조사도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10여 % 크게 이겼죠. 1927님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 얘기 나오니까 또 다른 의견이 많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 정세균 후보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현 정권 총리까지 했으니까. 예, 저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바로잡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책임을 지지만 네. 저는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그런 총리다. 이 점을 네.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본선에 가신다고 하면 필승한다고 했는데 홍준표 후보와 비교 우위. 홍준표 후보도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또 토론도 잘하고 싸움도 능하고 또 여러 그 대권에 나왔기 때문에 정책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하고 이렇게 좀 비교했을 때 정세균이 나은 점이 우선 홍준표 후보는 경제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코로나가 극복되고 나면 네.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 되어야 그래야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대로 대비하고 신성장 동력도 만들고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경제입니다. 네.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야 후보 중에 경제로 꼽히는 사람은 정세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뭐 경기도지사로 경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성과를 내지 않았나요? 전혀 경제하고는 무관하죠. 아, 그렇습니까? 이제 오히려 경제 이론을 아는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요? 유승민. 유승민. 예, 그런데 저는 실물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그런데 경제는 실물 경제를 알아야 되고 또 물론 이론도 저는 같이 겸비를 했기 때문에 네. 경제에 관한 한 네.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서 네. 아마 제가 가장 고수일 것입니다. 네. 자, 기업에서 임원까지 이렇게 오르셨다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모셔온 사람으로 이렇게 영입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지냈습니다. DJ 정권에서. 산자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요. 예. 그 다음에는 원내대표도 했고요. 대표를 2번 하셨나요? 3번 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를 3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도 물론 뭐 안 하시겠다고 하다가 끌려간 것까지는 들었는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큰 실패는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얼굴도 좀 곱상하게 자란 것 같고. 사실은 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예. 대선 경선에 나가서 꼴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때는 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단기 필마로 네. 나가서 경선을 한번 했던 적이 있죠. 네. 예. 그때 이제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뭐 당연하죠. 준비를 안 하고 나갔으니까 어떤 건가 하고 한번 학습을 한 그런 경우였었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까? 이번엔 다르죠. 준비를 철저히 했고 예. 또 이제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예. 가장 준비가 잘 된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내일 당장 너 대통령 해라 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정세균이다. 네.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3분 대통령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고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많은 중요한 직책들을 감당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쌓인 역량과 실력을 이제는 국민들께 되돌려드려야 될 때다. 네. 그리고 마침 지금 경제와 외교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 도덕성에도 문제가 없는 제가 가장 적임자다라는 확신이 서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세균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정세균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네.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활발하게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정세균 후보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주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최근 들어 중국 국가주석인 이 사람이 여러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업을 탄압하면서 데이터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사람의 IT 기업 통제는 인류 최초의 디지털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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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에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노 김병민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민희. 우리 멤버가 진짜 이제 모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참 한국 축구 답답하다. 침대 축구 할 때마다 이 김병민의 드리블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 김웅 의원 둘 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잔뜩 화가 나셨어요? 사이다 기자회견 아닙니다. 사이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고구마 기자회견에 맞서서 오후에 있었던 전격적인 사이다 기자회견. 김병민 대변인. 속 시원하게. 근데 속 시원하다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네.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하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김병민 대변인한테도 그렇게 화내지 마라. 오늘도 화를 내. 교수님 너무 윤석열 후보 편들지 마세요. 편들면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언성 높이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다음 두 가지 저는 오늘 이제 들으면서 실망했던 게 두 가지였다. 일단요,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하게 주장하는 건 알겠어요. 네.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저는 이게 의혹이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함을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익 제보자를 막 그렇게 공익 제보에 대해서 까란 표현 안 썼죠. 어쨌든 공개해라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공익 제보 제도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럼 공익 제보를 누가 합니까? 공개하라. 제가 보니까 윤 후보는 아시는 것 같아. 여러분 다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기자회견 하면서 저는 모르는데 누군지. 아시잖아요, 다. 저는 모릅니다. 이 공익제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일단은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네. 어제부터 언론 보도됐을 때 김웅 의원이 본인이 건넨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지면 이제 큰일 난다. 네. 발칵 뒤집혀진다. 황당한 캠프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정도로 정치에 깊게 개입돼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두고 우리는 공익제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분 스스로가 직접 나와서 사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내부에서 공익을 바탕으로 하기 위한 제보였다면 당연히 공익제보자를 보호받아야 되는데 김웅 의원의 주장처럼 이 사람이 특정 캠프에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깊게 개입돼 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김웅 의원의 언급을 바탕으로 주장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것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나 판단을 통해서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고 해서 공익제보에 대해서 다 공개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공익제보 원래 의도는 뭔가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걸 본인이 발견했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걸 제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공익제보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모두 다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돼요. 본인도 휴대전화는 다 제출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해서 공익제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공개하겠죠. 그런데 후보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익제보 자체에 대한 부정인처럼 들릴 수 있어서 저는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인터넷 신문이라고 자꾸 그 신문을 폄훼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인터넷 신문과 기성
공영 언론의 차이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인터넷 신문이니까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자꾸 몰고 가면 다른 인터넷 언론 모두 다가 그러면 다 그런 거냐.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 논리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메이저 언론이 아니고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 그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후보의 말이 맞다면요 화가 날 만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보자가 국민의힘 관계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련자도 김웅, 손준성 검사고 김웅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사람들한테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웅 의원이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손준성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제보자는 국민의힘 관계자지 않습니까? 요거를 말씀 주셨던 내용이 정확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후보가 나름대로 격정적인 어조로 얘기했던 건 본인의 억울함에 대한 화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정치 공작 행위에 나서고 이 정치 공작 행위를 통해서 괴문서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치 공세에 근거 없이 나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나 그 여당 쪽에다만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언급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웅 의원이 오늘 오전에 조금 국민들한테 속 시원한 얘기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손 검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보도를 하더라도 이 문건의 진위가 무엇인지가 확인이 돼야 보도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이 기본이죠. 문건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 문건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굉장히 장황한 얘기들을 소설처럼 쓰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괴문서를 바탕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했던 뉴스버스는 이 윤석열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몇 단계를 거쳐가야 되고 가장 구체적으로 먼저 밝혀야 될 김웅 의원과 송 검사 간의 사이에 대한 내용들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태로서 윤석열 후보를 이 정치 무대 한복판으로 끌어당기게 되니까 뉴스버스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버스는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검찰이 사주를 했다고 그랬지 윤석열 총장 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검찰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손 검사를 지명하는 걸로 네. 보이는데 검찰이 사주를 해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윤 총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검찰이라고 제목을 뽑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건 윤석열 저는 총장이 몰랐을 일이 없다는 방식으로 그리고 시종일관 얘기를 하고 또 있죠. 하나는 지금 계속 지난번 언론중재법 할 때도 윤 후보 측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그때도 그런 같은 내용이에요. 언론이 모든 걸 전체적으로 다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믿을 만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의혹을 제기해서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윤 후보 측도 저는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든 그다음에 텔레그램의 어떤 대화 내용이든 사진이 여러 장 있고 또 판결문 같은 경우에 개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판결문이 있잖아요. 그럼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기자 네. 입장에서는. 그 의혹 제기하는 언론의 역할인 거잖아요. 권력기관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이랑 지금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다들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출처불명의 괴문서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문자가 적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를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거나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왔거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웅 의원이 거의 뭐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웅 의원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는데 김웅 의원의 통화 내용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의 대화 내용을 지켜보면서 되게 답답해요. 말이 계속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받은 거를 갖기도 하고 말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해서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발언의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웅 의원한테 사실규명 촉구하고 고발하고 막 그러면 해야지. 네, 오히려 그러면 유승민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가는 대권주자 입장에서 당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정치인 김병민한테 묻겠습니다. 김병민 그 대변인이니까 대변인이고 정치인은 태도가 거의 많은 거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보고 다 문자가 어떻게 오냐면요. 3716님께서 화내는 것이 요즘 정치 트렌드입니까? 얼마 전 사퇴한다는 의원도 엄청 화내는 거 보셨잖아요. 얘기하고. 6333님께서 검사티 났어요. 검사티가 지도자가 돼야 될 분이 검사티 난다는 얘기 계속하고요. 6171님 국민들을 질책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말투가 너무 무서웠어요. 얘기합니다. 5867님 김병민 대변인님 제발 윤 후보님께 사임말 좀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정말 듣기 어색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화를 참지 못하는 자가 리더라고 할 수 있는지 무슨 일만 하면 화를 내는 집안이 잘 돌아갈까요? 7849님도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 의견들 저희가 다 잘 경청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신 의견들 잘 새기겠습니다. 다만 기자회견하는 과정이 이렇게 쓰여진 문구를 다 갖고 들어가서 차분하게 읽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뭐 보통은 참모들이 써주는 글일 수도 있겠죠. 정제된 언어에서 네. 오늘의 기자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거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정제된 말로 조용히 얘기하고 정제된 답변만 하고 가게 됐을 경우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해명한 게 없네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더 격정적인 언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현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단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과 함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정치 공세를 나서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혹시 정치인들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캠프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얘기 안 듣고 윤석열 후보가 혼자 나와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있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 게 윤석열의 본 모습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대변인 말처럼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랄까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와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억울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사람들은 검사 윤석열에서 바뀐 게 없네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해명을 하는 것보다 문서 자체를 모두 다 괴문서로 정의를 해버리고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리고 나서 보도한 언론에서는 인터넷 매체라고 폄훼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익제보자에서 다 공개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네. 4188님께서 추미애 전 장관도 화내고 짜증 많이 냈어요 얘기하시고요. 3239님 괴문서요. 그럼 조선중앙동아가 했으면 인정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겠죠. 6111님께서 윤석열 후보 좋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논란을 돌파하는 호연지기 이런 거. 네. 뒷번호 좀 불러주세요. 몇 번 얘기하셨는지. 6111님께서 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네. 윤석열은 다르다. 다르게 정면 돌파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확실히. 대해서 만약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네? 사건에 대해서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반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들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저는 여권의 정치 공세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항상 나오는 게 몰랐을 리 없다. 그랬을 것이다에 대한 가정법, 관심법으로 일관하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정치 공세하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수많은 보도 가지고 혹시 청와대에 나오고 있는 범죄 행위들 아니 각 부처에 나오고 있는 범죄 행위대로 맨날 문재인 대통령에서 몰랐을 리 없다. 대통령이 각성하고 해명하라.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정치 하지 말자고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앞으로 좀 밝은 모습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싶은데 네. 그 한번 한번 정치 공세를 끊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오늘 강조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병민 대변인이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저런 건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민주당이 후보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국민의힘이 이보다 제가 볼 땐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김병민 대변인 입장에서야 당연히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또 이제 대검이 진상조사하고 감찰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모두 다 정치 공작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혹은 생긴 거고 의혹에 대해 상당히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온 상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결문 같은 경우는 일반인은 볼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같이 첨부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사실관계에 가깝지 않겠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논리 정연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네. 캠프에서 이 사건이 터졌고
이게 뉴스버스도 뭐 민주당이나 야권 성향의 매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예. 중간에 등장인물도 김웅 의원 그리고 제보자도 국민의힘 사람이고 이거 당내에서 권력 투쟁하러 윤석열 후보를 좀 누르기 위해서 지금 당내 권력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당내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라고 보고요. 지금 김웅 의원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지게 되면 황당한 캠프 운운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근데 황당한 캠프를 또 얘기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조금 더 솔직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익제보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김웅 의원이 전달한 사람과 그 전달을 받은 사람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것에 같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김웅 의원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제보를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필요는 있으나 내가 전달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왜 얘기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어제 수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 밝혀지면 큰일 나는데 등에 대한 언급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니까 의구심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김웅 의원한테 불필요한 억측 오해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검사답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오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웅 의원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었고 유승민 후보조차 김웅 의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라고 김웅 의원한테 얘기했나요?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던 건 진실을 잘 밝히는 게 중요하다 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관련된 후보와의 이 상황 속에서 1065님께서 김병민이라는 우수인재 없고도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얘기합니다. 이슈 티키타카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7년 전 주호가 3살이 됐을 때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호가 또래보다 조금 느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주호는 청각장애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요. 올해 20살이 됐지만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좋아요와 싫어요 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주호.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아빠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엄마 혼자 생계를 책임지면서 주호를 돌보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거동이 힘들어진 엄마는 언제까지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가족인 주호와 엄마가 지금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내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영서와 경북 산지 동해안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느덧 9월도 초반부가 슬슬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름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강릉 19도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5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영서 지역이나 강원 산간 등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9도로 조금 덥겠고 대전 28도 등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0도로 늦더위가 있겠습니다.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도 짙어지는 곳이 많은데 그 밖에 대부분 지방도 안개가 짙기 때문에 내륙에 위치한 공항 이용하실 분들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0도의 낮 기온 보이겠고요.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 너울성 파도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에서 합류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7시까지 계속됩니다. 못 들으신 분은요,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지난 6월 낮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과 심한 언쟁을 벌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공정위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정직은 파면 해임에 이은 중징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의 진 빚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고 일축하며 의혹 제보자를 향해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고 촉구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 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신분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최진봉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타락시아님께서 김병민님 윤석열 캠프 대변인으로는 정말 아까운 인물입니다 얘기합니다. 왜 계속 이런 문자가 오죠? 윤석열 후보의 매력을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891님께서 김웅 의원 정말 기억이 안 날까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동네 북이 된 김웅 의원도 답답하겠죠. 그런데 내부의 권력 암투가 조금 있는데 좀 그럴 수 있어요. 경선 과정이고. 근데 이것 때문에 화살을 여당으로 돌린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윤석열 후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나타난 거는 김웅 의원의 얘기를 전적으로 일단은 신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에 있는 또 당내 주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아니 당내 주요한 인사에도 이랬다가 저랬다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떻게 어디다 믿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진술의 그 일관성이 떨어지는 건 애석하게도 김웅 의원 스스로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정치인으로 봐서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할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말이 조금 중언부언되는 건데. 근데 보호하려고 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김웅 의원이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것만큼은 거짓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가 밝혀지게 됐을 경우 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는 건 이거 거짓이 없이 언젠간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김웅원이 그에게 거짓말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명한 정치적 의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5689님께서 오늘 성렬형 카리스마 쩐다 이렇게 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분도 있습니다. 7221님께서는 지도자가 분노할 때는 내가 아닌 힘없는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이다 이렇게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 요새 예.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희는 하루하루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홍준표 후보의 예. 오름세는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가 앞으로도 11월까지 꽤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오냐 마냐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고민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네. 당에 들어오고 나면 그다음 경쟁력 있는 후보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게 대통령 선거의 백미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지지율에 비해서 조금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다른 주자들의 지지율이 조금 미미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후보의 지금 지지율 상승세가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과도한 네거티브로 흐르게 됐을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는 이낙연 후보의 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조정해서 그 상황 판단을 할 거라고 네, 지금 생각합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얘기했는데 대선 경선 뜨거워지면서 네. 경쟁 치열해지는 거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선거판이 혼탁해지는 거 아닌가. 이 네거티브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조금 조장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최진모 교수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김병민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탈 거예요. 목이 탈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상승을 하면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긴장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토론을 붙으면요.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 계속 제기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 안 됐는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지금 의혹 수준에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문제 제기할 거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인 토론 과정에 상당히 예를 들면 오늘처럼 또 화가 난다고 막 이렇게 격양된 목소리로 토론에 참여하면요. 그게 마이너스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얼마나 잘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논리적으로 잘 대응하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제가 볼 때 홍 후보는 오랫동안 이런 토론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고 윤 후보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보다 경험은 적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홍 후보한테 상당히 공격을 많이 당하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 본인의 감정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마이너스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 캠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토론 시작되고 나면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토론을 잘하는 사람인 줄 이제 알았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토론은 말을 가지고 그냥 뭔가 사람들한테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많은 분들께서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잘할 거다라고 규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7년 대통령 선거 토론 때 옆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와는 얼굴 보지 않고 토론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고 홍준표 후보가 말을 조금 강하고 강렬하게 얘기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득점 포인트를 얻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던 분들이 상당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진짜 어려운 코로나 위기 국면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토론을 잘하는 후보의 모습일 텐데 윤석열 후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면모들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빠지지 않는 윤석열 후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옳다님께서 홍준표 후보가 공격하면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데 얘기합니다. 1529님께서 윤석열 잘한다. 역시 검찰총장답다. 보통 치는 모습 멋지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 아마도 토론이 시작되고 나면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토론에서 논리 정연하게 많은 얘기들을 한다고 해서 그 얘기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난 국정감사 때 얘기했던 국민들 시원하게 만들어냈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옛날에는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는 네. 뭐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 이번 토론에서도 충분하게 홍준표 후보가 뭔가 부정적인 네거티브 요소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절대 거기에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변인. 네. 사실 너무 시원하게 얘기할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아니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정치를 오래 해왔으면 과거에 했던 발언 때문에 지금 하는 나의 얘기가 모순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꽤 일관된 길들을 걸어왔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들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봉하마을도 가고. 근데 2017년 대통령 선거 때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 대통령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던 게 홍준표 후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토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 했던 말이 본인의 지금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이제 시작하면서 과거에 했던 내용들의 일관성들이 이어지고 있는 터라 이런 면에서의 장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관 쪽은 참 드리블 잘해요. 근데 일관성이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청 처음 시작할 때와 나중에 이제 추중 갈등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법무부 장관의 갈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뀐 모습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바뀌고 있어서 제가 볼 땐 그 부분도 공격 포인트라고 보고 이제 김병민 대변인이야 당연히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 얘기하실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홍준표 후보가 공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도 뭐 홍준표 대표가 말을 논리 있게 정연하게 잘하신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지만 그게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58님께서 전투형 윤석열 후보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얘기합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싸워주기를 토론에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김병민 대변인 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요거 얼마나 갈까요?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됐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리 안 됐고요. 앞으로 더 파장이 커질 걸로 봐요. 오늘 얘기 때문에 사실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논란이 더 커질 걸로 봅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앞으로 한 6개월 걸립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과거에 있었던 채널A 사건을 둘러싸고 검언유착이라는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씌워서 얼마나 오랜 시간 질질 끌었지만 끝나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권자의 판단을 다 흐리게 만들고 난 뒤에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 일 정치 공방에 나서려면 명확한 증거를 들고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증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 나와야 돼요. 지금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이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한 부분 상당 부분 신뢰성 있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네.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윤 후보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그 사실관계도 나온 게 없고 그러나 이 이슈는 그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김병민, 최진봉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입니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무슨 일 때문에 바쁘셨어요? 오늘은 정말 시시각각 정말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침부터 김웅원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오후에 윤석열 후보가 다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발 사주. 네네.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계속. 맞습니다. 모든 이슈를 다 여기서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당내에서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고 기자들은 네. 뭐라고 해요? 사실은 지난 이틀 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네. 일부 기자들이랑만 이제 소통을 해오셨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오늘 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를 많이 했죠. 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고, 네. 또 엇갈렸던 해명들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른 대답은 나오지 않았고 기억이 안 난다. 네, 나 말고 다른 사람 조사해라. 맞습니다. 나는 전화기 없앴다. 이 얘기만. 네, 그 얘기만 되풀이해서 조금은 맹탕 회견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오늘 기자회견 후에 질의응답 아주 길게 하던데. 네네, 그쵸. 거기에서 또 다른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왜 말이 엇갈렸느냐에 대해서는 뭐 가정을 더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기자는 A, B, C 중에 A, B만 쓰고 어떤 기자는 뭐 A, B, C 중에 B, C만 써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걸 그냥 yes or no로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애매모호하게 가정법을 써가면서 네. 일부러 미궁에 이렇게 또 떨어뜨리려는 듯한 그런 발언 계속되더라고요. 검사가 계속 애매모호한 답으로 기자를 조금 현혹시킨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고발 사주 의혹이 네. 국민의힘 쪽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홍준표 쪽에서 냈다. 아니다. 김웅이 유승민 캠프 사람이다. 그래서 유승민 캠프에서 했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히 유승민 캠프는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유승민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었던 김웅 의원이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윤석열 후보가 뭐 이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좀 공세를 펴다가 유승민 캠프 지금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네. 또 오늘 김웅 의원이 대변인직을 사임을 하면서 약간 뒤숭숭한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제보자가 어느 캠프에 뭐 사주를 받았다던가 뭐 배후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제까지 김웅 의원이 하다가 오늘은 안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또 제보자가 공익 제보자로 전환이 되면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도 있었고 또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여튼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사건은 점점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실체는 없는. 윤석열 캠프에서는 얘네들이 공격했지 사실 조금 색안경 끼고 보는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주자들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난감하기도 하고 이걸 제대로 공세를 펴기도 애매하고 네. 조용히 있다니 너무 이제 모든 이슈를 여기서 빨아들이고 걱정이 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홍준표 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지지율 상승세가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연결된 게 무조건 이거는 뭐 실체는 없지만 홍준표 의원 쪽에서 이런 걸 터뜨리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허무맹랑하다 반박을 세게 하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당내 사람들이 옆 사람들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계속됩니다. 네. 저도 국민의힘 사람들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묘한 신경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슈 얼마나 갈까요? 사실 이게 의혹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를 하고 결론까지 내어야지 이제 나오는 일 아니겠어요? 수사하면서 드문드문 하나씩 둘씩 정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이번 하반기 내년에 이제 3월 전까지 계속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상당 기간 이 의혹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는 뭐 하고 있어요? 좀 취재하고 있어요? 대구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뭐 그 입장문 내고 그 다음엔 검찰 기자들 취재 안 합니까?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얘기했는데 대답 안 합니까? 나온 거 없는 걸 보니까 뭐 피하고 있던지 아무 말도 안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네, 검찰 기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거 검사가 만약에 수사 자료나 수사 내용을 그 야당한테 흘려주면서 고발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사법 처리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도에 맞지 않은 일인 거죠. 네. 아니라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저는 손준성 검사가 억울하면 저는 누구를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김웅 의원한테는 일단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왜 안 하죠? 일단 시민사회 단체에서 공수처에 이 지금 세 분을 다 고발을 한 상태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내용 같아요. 뭐 현재 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좀 수사를 해서 의혹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그 유튜브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정세균 총리도 네. 자가격리 끝내고 나와서 뭐 활동하려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총리도 대선 출마 선언하면 다 카메라 오고 막 관심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원샷 받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항상 이렇게 사고를 이걸 몰고 다녀가지고 이슈를 몰고 다녀서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온라인으로 했다고요? 네,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오전에 공개를 하면서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던졌는데요. 지금 이미 부총리직에서 물러난 지가 꽤 오래되셨더라고요. 2018년 12월부터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통해서 강연 활동을 하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래 전부터 혼자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기존 기득권 세력들하고 손잡지 않고 가방 메고 진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유쾌한 반란을 좀 꽤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는 아니고 관심이 좀 적어요. 시기적으로 관심을 못 받게 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3지대에서 아래로부터의 대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좀 김동연 좀 색다른 공약이 있습니까? 좀 다른 정치의 내용이 있어요? 일단 개헌을 공약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해체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고요. 이게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고 제3지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공통 공약 추진 시민평의회 를 설립해서 경제 관련해서는 후보들이 다 공통 공약을 갖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걸 밀어주는 걸로 하자. 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얼른 윤석열 후보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네거티브 이슈를 조금 잠재워 달라. 이슈가 너무 많아서 김동연 후보가 지금 들어갈 지금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전달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0388님께서 오늘 김웅은요. 나와 유승민 건드리지 말아였다. 기자회견 내용이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기억 안 난다는 말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만 말은 안 해주지롱. 메롱으로 들렸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전달이 되지 않았죠? 맞습니다. 오늘 본회의 열려서요.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작으로 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9월 정기국회 막이 오른 건데요. 네. 오늘 윤 원내대표는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특위를 신설하자. 네네. 맞습니다. 사회 전반에 새로운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을 보상을 제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쟁을 넘어서 여야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취지로 이 특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전국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해서 지역성장 동력 TF 그리고 지역 소멸 저출산 고령화 대비 국회 인구위기 대책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신설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제안은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공작 이런 얘기만 계속 나왔어요. 기사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지금 국회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죠.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여야가 26일까지 이제 전문가들을 동참시킨 8인 협의체를 구성을 한 상태인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이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처리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의 사주 의혹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이현 씨. 네, 파랗게 드러난 가을 하늘이 참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이미 도로는 퇴근 차량으로 가득한데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 노원교 부근 그리고 성동교 부근에서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성수 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가는 데는 45분 정도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퇴근길 정체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25km 구간 막히고 있고 1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신다면 하남 분기점부터 판교까지 총 18km 구간 어렵고요. 김포에서 송내까지 가는 데는 1시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때문에 어려운 곳들도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부근 1km 구간 정체입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으로는 2시간이 넘게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신영터널 부근 2차로가 막히면서 일대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야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의 원, 강기정의 기. 원기역 에너지를 모아 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귀에 착착 감기는 걸쭉한 입담. 주진우 라이브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표정이 좀 안 좋은데요. 네, 윤석열 후보 얘기하기 전에 뭐 다른 얘기하고 싶으면 하세요. 신선한 얘기 아무거나 하세요. 요즘 신선한 게 없어요. 그래요? 왜 근데 얼굴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 뭐 사실 우리 당이 지금 이제 경선 버스를 출발시킨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경선 버스는 뭐 시동도 잘 안 걸리고 뉴스 버스만 저렇게 막 온천을 해짓고 다니니 이거 뭐 되겠습니까? 경선 버스, 야, 경선 버스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한번 또 스톱되고 그때는 출발을 안 했으니까 출발 안 했고 경선 이제 출발했는데 시동도 룰 때문에 안 걸리고. 또 한번 스톱했죠. 룰은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정리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이상 뭐 크게 싸울 일도 없어요. 그래요? 네. 아주 그 선관위가 엄청나게 그 지혜롭게 잘 대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경선 룰 가지고 역선택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지 조항 넣자고 했던 최재형 윤석열 최재형 그 두 분은 조금 거기서 약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저렇게 경쟁력 1대1 대결 경쟁력 평가로 가면요. 굳이 그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모로 잘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려운 과정인데 잘 끝났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거 룰 경쟁이, 룰 싸움이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달리기 할 때 스타트 라인에 서기 전에 룰이 끝나 있었어야 되는데 어찌 그걸 안 끝내놓고 그렇게 복잡하게 했던가요? 왜 선수들이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말씀 100% 맞는데 원래 민주당이 이렇게 룰을 가지고 맨날 싸웠는데 우리가 조금 이번에는 아마 국민 여론조사를 담지 않다가 이번에 경선 룰에 담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론조사가 항상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가 사실 원래 20%였어요. 근데 국민선거인단을 민주당처럼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참여할 의사를 물어보고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했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그 탄핵 이후에 국민선거인단을 모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여론조사로 대체하면서 여론조사 비중이 높아지고 또 그 후에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큰 싸움이 된 거죠. 김재원 위원님,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그 대세론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호남 지역의 대의원 내지 유권자들도 그렇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제가 보기에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를 잃은 것 같아요. 사실 선거 국면에서 후보가 페이스를 잃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제가 험담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마치 무슨
잘못 저지르다가 들킨 사람처럼 됐기 때문에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검증단을 만들어서 소위 네거티브성 그 문제 제기는 검증단, 당의 검증단에서 하고 후보들은 정책 검증을 좀 하자 이런 주장을 이제 정세균 후보도 했고 원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아마 그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검증단을 만들어서 후보들이 싸움 나는 것을 말기겠다. 그래서 당에서 심판을 봐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런 방향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5867님께서 강기정 수석님 나왔으면 끝난 거죠. 시원한 해답 기대합니다. 이 코너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검증단을 구성을 아마 할 것 같은데 네거티브 대응과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네. 그를 통해서 경선에서도 좀 후보들을 한편으로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당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될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조혜숙님께서 지금 이낙연 후보 페이스 잃고 말고 신경 쓰실 때가 아닙니다. 김재원 의원님 얘기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럼 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늘 나와서 국회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여당 의원님들 국회 불러서 증인으로 하루 종일 한번 다그쳐 보시죠 뭐. 아니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나설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김웅 의원은 법률팀에 당에 전달했다. 법률팀은 잘 모르겠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공작이다. 손준성 검사는 사라져버렸고 지금 당사자들은 지금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할 사람은 누구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이거나 국민의힘 당 아니면 수사기관인데 공수처라든가 검찰. 지금 이제 검찰은 대검에서 하고 있다, 감찰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고 당은 국민의당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주체가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하겠죠. 뭐. 어떻게 해요? 곧 할 거예요. 참. 김재원 최고위원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여기서 좀 이야기하시죠. 정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이게 딱 정리가 가르마가 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첫째 하나는 김웅 의원이 인터뷰를 또 많이 했어요. 이분이. 많이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뭔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할 모양이다. 네. 이제 다 점점 이렇게 뭔가 제보자가 누구다 뭐 어떻게 이 사안이 진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또 다른 이야기하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엎고 모르겠다로 끝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본인이 밝힐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당이 나서서 최소한 진상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적절한 처분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것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혀서 네.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네.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긴급 기자간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훌륭한 국회에 와가지고 다 부르면 가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라든가 오늘 김웅 의원이 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표현도 하고 예. 또 김웅 의원은 제보자의 과거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즉 제보자의 물타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 이건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짠 것 같은데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아마 그렇게 입을 맞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던데 이 제보자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보자를 혼탁스럽게 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제보자가 그냥 자기가 정치 공작 차원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이걸 뉴스버스에 줬다면 모르겠는데 이 전달자가 김웅이라는 의원이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은 그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손준성 검사한테 받은 걸 가지고 내가
100페이지나 돼서 바빠 죽겠다. 선거 때문에 4월 3일. 그래서 검토는 안 했으나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법률팀에 넘겼다. 네, 전달한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제보자가 아무리 과거가 어쨌고 또 했다 하더라도 이 괴문서가 아니라 이것은 있는 사실 아니냐. 고발장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머리를 막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조사를 해서 당이 이럴 때 당이 있는 거죠. 김재원 검사께서 제가 조사해서 다음 주에 와서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구만요. 제가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사하라고 하니까 조사하라고 하니까 돌아가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네. 5122님께서 김재원 위원님 페이스를 잃으신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시고 기운이 없어요. 카리스마를 보여주세요. 얘기합니다. 요즘 뭐 힘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또 뭘 잘못했냐면 이 제보자를 공직 제보자,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공익 제보자가 맞다라고 했잖아요. 권익이라든가 검찰에서. 이건 맞습니다. 무조건 제보하면 공익 제보자가 됩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 신고하면 화재 신고자가 되듯이 지금 공익 무슨입니까? 아무튼 제보자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공익 제보자예요. 네. 네. 이 제보가 공익에 맞냐 사실이냐 아니냐는 권익위에서 60일 내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 문화일보도 그렇고 아까 윤석열 후보도 잘 모르고 그러던데 공익제보자라고 부른 것은 법에 의해서 무조건 공익제보자입니다. 옛날 청와대에서 김경률 씨였던가요? 행정관. 김경률 씨 아니에요? 그분도 공익제보자였습니다. 김태우 씨입니다. 김태우 씨. 네. 기억하기 싫으신가 봐. 공익제보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후보가 잘못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공익신고자 내지 공익제보자가 되려면 먼저 지정된 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권익위 수사기관. 그렇죠. 이런 쪽에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국회의원한테 왔다면 국회의원이 다시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나면 그게 이제 공익신고자가 되는데 이분은 그 수사기관에 준 게 아니고 언론사에 갖다 줬거든요. 아니요. 갖다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고 취재에 응했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고 언론에 인터뷰에 응하거나 언론과 교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공익신고는 대검찰청에 자료를 제시하고 갖다 준 그때부터 공익신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보자가 누구다 이야기하는 건 하등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못하죠. 이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도 알고 다 알던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제보자 얘기요? 제보자를 다 알지만 저는 몰라요. 아니 근데 제보자를 왜 황당한 캠프에 있다 이런 얘기를 김웅원이 했을까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이것이 당내 암투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우리 당이 아닌 다른 당의 황당한 캠프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누굴까 하고 제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밝히지 못했어요. 제보자는 당시에 이 문건을 고발장을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을 때는 국민의힘 당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당시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핵심 에 있었다. 네. 그러면 선대위 저도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공천 떨어지고 또 제가 공약 총괄 단장이었는데 제가 만든 공약도 또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선대위에 나가지 않아서 선거 끝나고 나가 보니까 선대위 위원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대강 누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조차도 함부로 이야기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 당의 중앙선대위에 있었고 그분이 실제로 김웅 의원으로부터 그때 김웅 후보죠 자료를 받았다면 이게 중요한 자료라 하면 선대위에서 이야기를 하든가 또는 누구에게 전달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이 처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발했거나 애당초 없었거나 또는 다른 경로로 흘러갔거나 아니면 혼자
구워 삶아 먹었거나 네. 묵살했거나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무 흔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사람도 고발장이 5월경에 실행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물론 아니 그게 단체를 아니고 통해서. 그게 아니고 8월 4월에 전달됐다고 했는데 8월에 8월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고발됐다. 그 부분은 이제 전혀 또 다른 뭐 상황인데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8월 달에 낸 고발장이 있는데 이걸 역추적을 해봐야 돼요. 네. 작성한 분한테 근데 인터뷰한 것 보니까 그 작성한 분은 초안을 어디서 받아서 조금 고쳐서 냈다고 했잖아요. 네. 초안을 준 사람이 누군지 그로부터 역추적을 해가다 보면 나올 수 있겠죠. 금방 나올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더 오늘 윤석열 그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정치 공작이다 이랬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김웅 또는 손준성 검사가 이거 정치 공작이다 막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데 정치 문제는 이 고발장 지금 그 쓰여진 고발장이 그걸로 이익 본 사람이 누구고 피해 본 사람이 누군가. 이익 본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씨 이런 분이고. 고발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익을 고발이 봐요. 됐잖아요. 그 8월이지만은. 그거는 고발이 그게 아니고 최강욱 의원이 고발됐죠. 아니 최강욱 의원도 됐고 다른 사람도 고발됐습니다. 거기에 잠깐 그런데 고발돼가지고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자기는 이거 이미 무혐의 최강욱 받았는데 의원이 그러면 이거 정치 무혐의 공작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괜히 지금 수사받는 건 또 김건희 씨인데. 아니 그러면 결국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데 최강욱 의원이 자기가 자기를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한다. 아니, 그럴 리는 그래서 없죠. 아무튼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네. 피해 본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보면 되는데 자꾸 이걸 정치 공작이다 하는 것이 이상해요. 2329님께서 최고 수혜자는 윤석열이 될 듯 초원박집 사태처럼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약하고 맞짱 뜨는 거에 강한데 그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함받고 탄압받아도 맨몸으로 맞서는 이미지를 만들었으니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본인이 갖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졌어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조금 나무라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태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조금 있던데 김재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화면으로 보질 못해서 예. 그냥 활자로 된 기사만 봐서 네. 아주 부드럽게 잘 이야기했는 줄 알았는데 네. 또 그런 평이 있었나 보죠. 아 그래요? 부드럽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네, 글자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엄청 화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화낼만 하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윤석열 게이트니 윤석열이 배경에 있네 하는데 근거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 김웅, 손준성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웅이 똑바로 밝혀야 지금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이제 김웅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조차 자기는 전혀 고발장을 쓴 사실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입증하지 못했으면서 이 손준성하고 윤석열이 가깝고 손준성이 측근이니까 손준성 검사가 범죄정보 기획관 그러니까 수사정보 기획관이기 옛날 때문에 범정기획관입니다. 총장의 측근 자리다. 그러니까 총장이 몰랐을 리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람들이 다 청와대에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들인데 그분들이 해가지고 재판받으면서 대통령이 몰랐을 리 있느냐고 사과하라고 그리고 재판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죠. 자, 이런 거잖아요. 물증이 없는 게 아니라 물증은 고발장으로 있고 그 고발장이 손준성 그래 따지면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물증은요 쭉 여러 명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최측근 수석비서관부터 주르륵. 물증이 고발장이란 것이 있고 이 고발장은 손준성, 김웅, 제보자 3인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손준성의 관계가 어디냐고. 아니 문제는 그게 윤석열은 자기 내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세 사람한테 야 이마들아 너희들이 확실히 밝혀줘야지 내가 결백으로부터. 그게 어떻게 내부 문제입니까? 지금 검찰에서 국민의힘 나왔는데. 내부 문제죠. 그래서 거기다가 화를 내고 해야 되는데 맥없는
기자 뭐 이상한 기자 막 그랬어요. 인터넷 매체라고 하고 뭐 괴문서라고 하고 정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러고 이걸 제가 보면서 윤석열 후보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나 그전에 윤희숙 그 부동산 투기 그거 문제 두 분의 기자회견을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하는 걸 일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인터넷 언론사가 지난번에 또 줄리 의혹도 보도했잖아요. 아니 그렇죠. 화날만 하지. 줄리 의혹은 화날만 하지. 김건희 씨 본인이 하는 이야기고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화를 내야 될 방향이 틀렸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 화를 낸 거지. 아니,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화를 냈잖아요. 왜 민주당이 또 화를 내요? 민주당이 왜 근거도 없이 그렇게 아니 근거가 있잖아요. 공작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공작 정치. 아니 자기 올가미를 자기한테 씌우는 공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최강욱 의원이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유시민 씨가 공작했다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은 제가 보기에 선거법 위반은 사실 고발이 없어도 수사하잖아요. 그리고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분이 그럼 일종의 범죄자인데 아니, 그런 분이 억울하다고 나오는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분은. 저 김웅 씨나 또는 손 검사가 이거 정치 공작이다, 우리는 무관하다고 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따져보면 되는데. 거품을 물기는 뭐. 윤석열 검사는 아니 후보는 손이나 김웅 의원한테 악을 써야 된다니까요. 야, 아니에요. 너희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차피 조사도 받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근거도 없이 민주당 이분들 함부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꼭 이야기하려면 날 국회 불러라. 여기 올 수 있죠, 당연히.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 그 김경진 전 의원도 나와서 뭐 조작됐다. 뭐 텔레그램을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있지도 않는 참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구나. 이끼바오님께서 제발 사건의 본질만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물타기 능사라는 식으로 좀 말아주세요. 그런 버릇 좀 버리시고요. 저거끼리 싸우면서 와 민주당 욕하나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고요. 2661님께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해서 본인을 위상을 높이려고 자작극이라니까요. 자작극 얘기합니다. 박보영님은 대통령 하겠다는 분이 기분 나쁘다고 국민들한테 입장 밝히는 자리에서 화를 낸다. 그건 아니죠. 얘기합니다. 국민들한테 화낸 건 아니고. 언론, 국민, 와 민주당. 특히 민주당 너무 이렇게 그 근거 없이. 윤석열은 아직도 자기가 검사인 줄 알아요. 그런 범인 다루듯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뭐 취조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네. 아니 검사가 그냥 야 임마 똑바로 안 해. 어디서 개문서 갖고 흔들어. 야 임마 말해봐. 김재현 최고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검사 물 빠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검사물이 뭐 있나요? 아 그래도 검사물이라고 있나요? 그래도 저희 본인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걸리죠. 아니 근데 이제 검사들이 얼마나 친절한데요. 아, 친절해요? 예. 그런 검사도 있고. 그런 검사 저 많이 끌려갔거든요. 제가 네. 탄핵 이후에 대여섯 군데에서 조사받으니까 계속 끌려다니셨어요? 하필이면 제가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방이 그 방이 제가 근무했던 방의 바로 아래층 위치였어요. 그래요? 또 묘했겠네요. 그러니까 창밖의 그 풍경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검사님이 저보다도 한 십수년 후배인데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치는데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조사받는데 정말 전직 검사도 그렇습니까? 전직 검사고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이 콩알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80년대는 검사한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야 이거 검사한테 가면 정말 자백하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검사의 추억은 또 있죠. 80년대 우리는 취업 맞으면서 검사한테 수사받았어요. 네. 검사가 때려요? 아니 때렸어요. 많이 그때는. 때렸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직접 때리지는 않지요. 협박하고 이제 막 그 아까처럼 그런데 그래도 요즘 저는 윤석열 오늘 그 기자회견 보면서 뭐 윤희숙 의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뭘 잘못했나? 잘못했죠. 민주당 잘못했잖아요. 김숙자님 검사가 친절하다고요. 얘기합니다. 백국경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토론회가 더더욱 기대됩니다. 얘기하는데 근데 국민의힘 토론회는 열립니까? 열리죠. 언제요?
이제 20번이 나한테 예정돼 있어요. 아니 20번 한다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또 이제 지금은 이번 뭘 한다는 겁니까? 8명으로 추려내고 나면 네. 그때부터 할 수 있지. 지금 이번에 보시다시피 12명 시키면요. 1인당 7분씩 발언해도요.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면 8명 출연하기 전에는 어떤 그 시스템으로 지금 걸어갔다는 이번에 겁니까? 했잖아요. 뭘 했어요? 학예회 2. 학교에 학교에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 뭐 압박 면접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네. 계속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토론은 안 하고 8명으로 가도 제가 볼 때는 학예회 3로 갈 것 같아요. 4명이 언제 가죠? 4명이나 가봐야지 이제 토론다운 토론이 그때도 되겠지. 가면 뭐 토론에 그냥 그 멀미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거 당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팬이냐, 왜 토론회를 제대로 못 해주냐. 이번도 질문도 사전에 각본대로 짜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7분씩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질문을 또 하니까 3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한 명한테 질문을 하게 하니까 또 그 추첨을 해서 질문 순서를 정한 거죠. 그래요? 네. 학예 같았어요? 아니 뭐 그렇게 비평을 하는데 사실 우리 당이 대선 주자가 저렇게 있으면 빨리 압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좀 잘못한 측면이 좀 있어요.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네거티브나 아무튼 이슈가 계속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이 당의 국민의힘한테는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근데 뭐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낙연 후보에게 쏠린 거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100배쯤 더 쏠리잖아요. 네. 그 뭐 네거티브라든가 모든 게 1위의 그 무게인가요? 숙명이죠. 지지율 1위를 하면요. 항상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것도 봐요. 있을 수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지난 5년 전에 한번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정말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되는 정말 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럼 이런 똑같은 후보다. 얘기를 하면 최재형 후보도 있는데 최재형 후보는 검증을 별로 애국가 빼놓고는 검증도 안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하도 망언이 많아서 망언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최재형 후보는 지금 뭐 하세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번 하신 거 외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 좀 안 보이시네요. 이런 면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김웅 의원이 연루가 되면서 특히 이제 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뉴스버스라는 언론사가 터뜨리면서 네. 사실은 민주당의 그 경선보다도 더 이쪽이 온갖 뉴스를 점하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물어보겠어요. 민주당 얘기를 우리가 여기 원격에서도 민주당 얘기를 맨 마지막에 조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윤석열 네거티브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뭐 다른 내용 아니면 윤석열 홍준표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뉴스를 윤석열 후보가 많이 가져가는 것이 민주당한테 도움이 됩니까? 일단 뭐 저희들이 양보한 거죠. 윤석열 홍준표 경쟁에서 홍준표 후보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야죠. 지금 저희들은 경선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보다도 우리 민주당은 표를 당원표 또 선거인단 표를 잡으러 다니니까 지금은 조금 더 아래로 숨고 공중전보다 아래에 이제 표를 주스러 다니기 때문에. 네. 예. 민주당의 경선에도 조금 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대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강기정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55% 득표율에 대해서 상당히 대세론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금 윤석열 검찰 게이트 건이 크게 그대로 뭐 표에 반영이 되진 않을 거다. 네. 지지율은. 아무튼 윤석열 검찰의 기소 청탁이든 뭐 수사 청탁이든 이 문제 좀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수사 청탁, 기소 청탁이 아니고 여권으로 의심되는 불순 세력에 의한 공작 정치가 아닌가. 그 불순 세력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네.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남하은님이 각자 본인 당 좀 살핍시다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잘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기호, 강기정, 김재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시진핑이었습니다. 시진핑.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